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필기할 노트를 하나 마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1강 자체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자, 첫 번째 1강은 이제 수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물이죠, 말 그대로. 식품에서의 자, 물의 역할 및 형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식품에서의 수분 역할, 자, 우선 요걸 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아셔야 될 게 있죠. 배경으로 좀 가보자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죠. 자, 물의 성질을 보자면 물의 특이성이죠. 물의 특이성을 보시자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는 극성 분자죠. 극성. 자, 극성 분자로 극성 용매로도 작용하는데, 극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분자 내의 부분적인 음과 양을 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 용매로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온성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물질을 용해시킨다. 그 다음에 운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보통 이온성 물질 하면은 이제 무기염류라고 해가지고 뭐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극성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양소로 갔을 때도 아미노산, 그 다음에 포도당 이런 것들을 자 용해시켜 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수소 결합으로서 물의 특징. 물의 성질이 있죠. 여러분 수소 결합이 뭡니까? 자, 극성 분자 중에서도 극성이 강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분자, 보통 이제 우리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건 비금속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했는데, 이 공유한 전자쌍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에 따라서 극성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무극성이 있는 게 있죠. 그렇다면 보통 이런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은 극성이 강한 분자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자를 가장 잘 끌어당기는 것들이 뭐냐면 F 또는 O, 그 다음에 N. 요것들이 반드시 FN이 누구와 결합했을 때 H와 공유 결합한 분자죠. 자, 저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H2O 같은 경우 물이 있죠. 자, 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물의 분자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2개가 자,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물 분자들이 보통 주로 어떻게 되느냐, 이웃한 분자의 수소 쪽과 이웃한 분자의 산소 쪽에 요 분자 간의 결합, 보통 수소를 매개로 하는데 반드시 뭐냐, FON과 수소와의 결합이죠. 이웃한 분자의 수소 쪽과 이웃한 분자의 산소 쪽의 결합,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수소 결합은 분자 간 인력은 웬만한 극성 분자 간 인력이나 무극성 분자 간 인력보다는 크죠.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죠. 열에 약하다. 원자 간 공유 결합은 열에 강하지만 분자 간 수소 결합은 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학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 있지만 화학 개론에서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소 결합이 있구나.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한 FON과 H가 공유 결합한 분자죠. 자, 이웃한 분자의 수소 쪽과 FON 쪽과의 결합을 얘기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요때 성질을 보시면은 수소 결합을 의 물의 성질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 비열이 뭡니까?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 보니까 쉽게 가열,
그러니까 가열했을 때 쉽게 가열, 쉽게 냉각되지 않는, 쉽게 가열, 냉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을 갖다가 냉각수 이런 걸로 사용하죠. 열을 식히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 1도씨 높이는데 1g 1도씨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열을 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성이 크죠. 보통 에너지 저장성이 크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열이 높은 데가 소화기관 간인데 이 물, 혈액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열을 갖다가 골고루 모든 기관에 자 분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비열이 큰 것 말고도 또 특징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표면 장력이 크죠. 물에 분자간 인력이 크니까는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표면 장력이 있다. 자, 자기들끼리 뭉치는 힘이죠, 여러분. 표면 장력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융해열, 기하열이 크다. 융해열은 뭡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열, 1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아니라 고체가 상태 변화 일으키는 열이죠. 자, 이것들이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유일하게 우리가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얼음이 될 때 부피가 늘어난다. 다른 물질들은 보통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작아지지만 이때는 우리는 부피가 증가. 거꾸로 우리가 뭡니까? 밀도는 질량은 똑같죠. 물이 얼음 된다고 질량 변화 있습니까? 아니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얼음이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소결합으로서 그 다음에 극성 용매로서의 물의 특징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 이것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식품에서의 수분 역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중 화학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 뭡니까, 여러분? 용매가 뭐죠?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자, 녹인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 극성 물질이나 이온성 물질을 녹여서 운반한다. 용매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영양물질. 자, 이것 중에서는 이제 극성 물질을 얘기하겠죠. 산소, 노폐물 등의 운반체다. 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운반체 역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합니다. 체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체액의 pH도 유지시키죠. pH. 그 다음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삼투압 조절, 열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열 전달도 그만큼 가능하죠.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인 전분이나 단백질을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어.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뭡니까, 여러분? 전분이나 단백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분이나 단백질은 고분자입니다. 어느 정도 분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용해될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물질의 용해, 물에 용해될 수 있는 물질은 참용액이라고 하고, 보통 이런 용해된 물질은 투명한데 이런 전분이나 단백질 분자는 불투명하죠. 고분자이기 때문에 용해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입자가 큰 물질, 콜로이드 용액이란 건 입자가 큰 물질들이 녹지 않고 골고루 분산돼 있다. 근데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분이나 단백질도 우리가 부분적인 음전화, 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결합해서 물 분자 사이에서 우리가 고루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엉기지 않고 분산된 상태. 그래서 말 그대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전분이나 단백질이 약간의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서로 엉키지 않고 뭉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졸과 겔을 형성한다고 했죠. 졸과 겔인데 우리가 겔 형성했을 때 겔이라는 거는 조금 더 반고체 상태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졸은 유동성이 좀 큰 거죠. 걸쭉한 액체 중에서도 유동성이 크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겁니다. 공국 같은 경우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고체 상태인 반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걸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졸은 약간 유동성, 그래서 움직이기가 쉬운 것들 얘기하는 거고, 겔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작은 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킨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걸 알아보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물에서 자유수와 결합수, 식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유수와 결합수의 얘기, 요것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는 자유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결합수라는 거 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에 의한 이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유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중에서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는 물이 좀 더 자유로운 상태죠. 물 자체로서. 그래서 자유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중에 유리 상태로 있는 수분이다. 말 그대로 분리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식품을 건조시키면, 여기다 밑줄 칩시다. 식품을 건조시키면은 쉽게 제거된다. 자, 수분이 자유롭게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되겠죠. 건조시킬 때. 그 다음에 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응결이 된다. 말 그대로 동결된다. 얼죠? 자, 거기 반드시 밑줄 칩시다. 그래서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자유로이 존재하니까 전해질을 잘 녹인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온성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 띄는 물질들을 잘 녹인다. 꼭 밑줄을 칩시다. 그리고 비중이라는 게 밀도의 상대값입니다. 밀도나 비중이나 같은 뜻을 포함하니까 놔두시고, 비중이 4도씨, 4도씨에서 최고이다. 여러분 4도씨에서 물의 부피가 최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결합수를 봅시다. 여러분 결합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물의 자유로운 운동이 불가능한 물이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로서 자유로운 운동이 불가능한 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식품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성분과 결합되어 있다.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이나 또 단백질도 극성을 띠는 부분과 결합을 하겠죠. 보통 수소 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온적인 결합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의 물과는 성질이 다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밑줄 칩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식품 상분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밑줄을 칩시다. 영하 18도씨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얼지 않고. 자유수는 어떻습니까? 0도씨 이하에서 동결이 되지만 이 결합수 같은 경우는 식품 성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밑줄을 반드시 치시고, 또 하나 봅시다. 대기 중에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증발되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순수한 물은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 이상 가열하면 끓죠. 뭐 표면과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 성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고분자들이 물의 증발을 방해하고 물이 어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완전히 얼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봅시다.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물 자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 특히 여기 또 밑줄 쳐야죠. 중요합니다. 미생물 포자의 발화 번식에 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자유수보다는 밀도가 크다. 여기도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조직 내에서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물이 자유롭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식품들과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동식품에서 변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자, 식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변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거기도 밑줄을 칩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수분 활성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의 활성 역할이죠. 활성도 비율.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약자로서 AW를 쓰는데 수분 활성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특정 모든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얘기했죠. 자, 한번 봅시다. AW 해가지고 수분 활성도는 자, 어떤 특정 온도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입니다. PO라고 얘기했죠. 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수증기 상태죠.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임의의 온도에서는. 앞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S. 자, 그 식품, 특정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죠. 이게 간단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고 요것에 우리가 바로 수분 활성도는 0과 1 사이를 차지한다. 이렇게 뭐 백분율은 아닙니다. 곱하기 100을 안 했기 때문에 0과 1,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3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3쪽을 보면은 우리 이게 나와 있죠. 순수한 물은 수증기압이 어떻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물의 증발이 순수한 물은 가열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물의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증발량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물에 이제 다른 용질이 녹아 있다 그러면은 물의 증발량이 적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증기압도 적은 겁니다. 다시 한번 순수한 물에서의 수증기압은 높지만 물 자체가 증발하는 양 많지만은 자, 물에 용질이 녹아 있을 때 용해됐을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증발량이 적다고 했죠. 수증기압이 낮은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자, 물이 표면에서 증발할 때 용질 분자들이 물의 증발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물의 기화 현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증발량이 적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알아둡시다. 순수한 물 상태에서는 수증기압이 높고 용액인 상태에서는 용질이 녹아서 보통 비발성 용질이죠. 그럴 때는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구나. 증발 속도가 느린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봅시다, 여러분. 자,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식품 수증기압은 그 식품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밑줄을 칩시다. 용질 종류와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봅시다. 식품 수증기압이죠. AW가 수분 활성도인데 수분 활성도를 포화 수증기압분의 식품 수증기압으로 배웠지만은 또 이런 수분 활성도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MW가 뭡니까? 이건 안 적겠습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용매 몰수죠. 용매가 뭐죠?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입자를 얘기합니다. 용매 몰수 더하기 자, 용질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용액. 그래서 MS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중에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몰수에 대한 자, 수분 활성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W로 나와 있죠. 용매 몰수를 얘기합니다. 용매 몰수. 전체적으로 용질과 용매. 몰수가 뭡니까, 여러분? 보통 입자수죠. 분자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자나 분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계란 30개를 한 판, 그 다음에 연필 12자루를 한 탓으로 묶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입자나 분자, 원자 등을 갖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묶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은 입자를 갖다가 일몰의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몰수는 분자수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말 그대로 수분 활성도는 용매 용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용질과 용매 몰수를 합친 거, 자 전체 몰수의 분의 용매 몰수 비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요것도 체크하시고, 요것도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별표를 칩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가봅시다. 이제 평형 상대 습도가 나와 있죠. 요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명 ER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통 수분 활성도에 곱하기 100을 했구나, 100분율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자 포화 수증기 압분에 자 식품에 들어있는 수증기 압 이렇게 되겠죠. 물의 수증기 압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곱하기 100 식품에,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은, 자 1번 공기 중에 식품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잘 봅시다. 공기 중에 상대 습도 여하에 따라서, 상대 습도의 여하에 따라서 흡습, 자 식품이 수분을 흡수하는 쪽이죠. 또는 건조가 진행되다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건조 식품은 그 외부 공기가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습기를 흡수하겠죠. 수분을 흡수하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식품은 주변이 건조하면 그 습기를 방출하겠죠. 수분을 방출합니다, 여러분. 증발. 그래서 어느 정도 흡습 또는 건조가 진행되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압과 식품의 수분의 분압이 평형을 이룬다. 그렇죠? 식품이 증발하는 압력하고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압이 똑같을 때, 자 동적인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르면 중지한다.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 평형 상대 습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식품이 보통 외부 공기에 따라서 습기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건조식품 또는 습기가 많은 식품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건조식품 같은 경우는 주변 수분을 흡수하겠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식품 같은 경우는 주변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공기 중에 수증기압과 식품의 수증기가 증발하는 분압이 똑같을 때, 평형을 이룰 때,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때 상대 습도를 평형 상대 습도. 그래서 자 평형 상대 습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품이 있을 때 수분 함량 이렇게 볼게요. 이걸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습기죠. 수분. 그러니까 습도 함량이 많을 때, 그럼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이 수분 분압이 높다 보니까 증발 압력이 높으니까 자꾸 수분을 증발시키죠. 그러다 보면은 식품의 수분 증발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외부 상태의 상대 습도와 똑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이제 수분 흡수가 아니라 수분 증발이 되겠죠. 식품에서 수분 증발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식품의 증기압과 상대 습도 외부죠. 같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로 보통 평형 상대 습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수분 함량이 자 예를 들어서 식품보다는 이제 이게 보통 습기가 많은 식품이죠. 수분이 많은 식품. 건조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수분이 적죠. 이렇게 수분이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외부.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외부가 더 클 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분 흡수를 하죠. 수분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 증기압이 증가하겠죠? 요거는 증발할 때 식품의 증기압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결국 똑같이 식품 증기압과 상대 습도가 같을 때이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은 대기 중의 수분 함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걸 수분을 갖다가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발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식품 중에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한다. 자, 온도나 습도 거기에 밑줄 치워봅시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평형 상대 습도는 수분 활성도를 뭐로 나타냈다? 퍼센테이지 함량으로 나타냈다. 맞죠? 자, 평형 활성도, 자, 수분 활성도가 곱하기 100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포화 상태의 상대 습도는 100이다. 뭐 이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자, 수분 활성도 계산이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증기압을 이용한 수분 활성도 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9이고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일 때 수분의 활성도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수분의 활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했죠. 물의 수증기압, 보통 포화 수증기압을 얘기하죠.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보통 높습니다. 자,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높죠. 식품의 수증기압보다. 그래서 자,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얼마? 1.56. 그 다음에 식품의 수증기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9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어떻게 계산이 되죠? 0.6이구나. 이렇게 활성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몰 분율을 이용한 수분 활성도라고 나와 있죠. 몰 분율. 그럼 봅시다. 25%의 수분과 20%의 설탕. 자, 물은 용매죠. 20% 설탕은 용질이 되겠죠. 함유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했는데, 자, 물의 분자량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이고 설탕 분자량은 342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 뒤로 넘깁시다. 그러면은 요때 우리가 수분 활성도 구하는 게 요게 있죠, 여러분. 자, 전체 몰수, 용매 몰수와 용질 몰수를 더한 값을, 자, 값분의 우리가 용매 몰수 B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AW 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M, 용매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를 더한 것에 대한 B,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푸는 과정을, 여러분, 그러면 먼저 물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지하는 질량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몰수는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 분자수를 갖다가 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질량을 뭐로 나눠주느냐 했을 때인데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자, 보통 분자량이라는 게 결국은 1몰의 질량입니다. 1몰 질량.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소 32, 보통 산소 1몰 질량은 32g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산소가 16g 있다면 몇 몰이 있는 겁니까? 반이죠. 1몰 질량이 32g이니까 16g이면 32분의 16 해가지고 0.5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산소 질량이 8g 있다면 1몰의 질량, 산소 1몰의 질량 분자량이 32니까 8을 32로 나누어주면은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아까 물의 질량비가 질량이 나와 있지는 않고 질량비로 나와 있었죠. 물의 질량비가 얼마였습니까? 25%니까 질량 대신 요걸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자, 물의 분자량이 나와 있었죠. 자, 보통 여기에 이제 질량이 안 나올 땐 질량비도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량으로 나누면 18분의 15가 되겠죠. 요게 물의 몰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탕이 나와 있었죠. 설탕의 질량비가 얼마였습니까? 20이었죠. 자, B로 갔으니까. 근데 설탕의 분자량이 얼마다? 345. 자, 요게 뭡니까? 물의 몰수와 설탕의 몰수를 합친 것, 전체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 물의 몰수 B니까 물의 몰수 얼마죠? 18분의 25 해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자, 간단하게 0.96으로 나오는 거. 자, 수분 활성도.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수분 활성도 계산이 요거 말고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바로 요거죠. 평형 상대 습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문제는, 자, 세 번째 문제는 평형 상대 습도를 이용한 수분 활성도. 요것을 봅시다, 여러분. 자, 평형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 65%일자리. 자, 여기 봅시다. 평형 상대 습도 ERH는 어떻게 구한다? 수분 활성도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여기서 수분 활성도를 구한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평형 상대 습도 해가지고 ERH가 되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평형 상대 습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65로 나와 있죠? 그래서 65, 그 다음 100. 100분의 65. 얼마입니까? 0.65이구나.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ERH는 뭔지 알죠? 자, 식품이 주변 공기와 같은 습도를 가질 때, 그쵸?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한 습도. 그러니까 식품의 증기압과 그 다음에 외부 대기의 수증기압이 똑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본다. 식품의 수증기압과 대기 중의 수증기압과 식품의 증기압이 같을 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네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자,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 나와 있죠, 여러분. 보통 AW 범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분 활성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의 수분 활성도 봅시다. 말 그대로 수분 활성도가 높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수분이 많이 포함된 것이겠죠. 그래서 자, 기억을 봅시다. 보통 세균 수분 활성도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0.9에서 0.94 정도 이상.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보통 세균은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잘 번식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 니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미생물 중에 효모를 봐야 되겠죠. 진핵세균이죠. 효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얘는 원핵세포지만 얘는 진핵세포입니다. 핵막이 존재하고 세포 소기관을 갖추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수분 활성도가 적은 상태, 말 그대로 식품의 수분 함량이 좀 적을 때죠. 자, 그래서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좀 더 수분이 적은 데서 잘 번식하는 거, 보통 곰팡이를 얘기하죠. 일명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낮은 상태, 수분 활성도가 얼마? 0.8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곰팡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내건성 곰팡이라고 있죠. 내건성 곰팡이. 요건 좀 더 수분 활성도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번식을 한다. 내건성 곰팡이 했는데 얘는 어느 정도에서 번식이 최적입니까? 0.65. 상당히 수분 활성도가 이 정도면 상당히 우리가 수분이 작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그 다음에 내삼투압 효모라고 했는데 요거에 강한 거. 자, 내삼투압 효모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랬을 때는 이런 효모들은 어떻게 된다? 0.62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되게 건조식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좀 주로 살펴보시고, 내삼투압 효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내삼투압 효모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 나와 있죠, 여러분. 봅시다.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거는 농도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삼투가 뭐냐면 보통 어떤 특정 막을 두고, 자, 용매 쪽이고 하나는 용액 쪽이면은 용매 분자인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 막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그랬을 때 농도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자,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건 말 그대로 뭡니까? 농도가 커지죠. 그럼 AW는 감소한다. 자, 수분 활성도는 감소하고 세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 자, 그건 뭡니까? 세포 주변이 농도가 높다 보니까 자, 세포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염장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추를 절일 때나 이럴 때 소금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 세포 속보다는 주변 소금 염분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내부보다 세포 내부보다 바깥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세포 내부에 있는 물이 그 막을 통과합니다.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쭈글쭈글쭈글해지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설탕 절임 이런 것들은 뭐에 필요합니까? 그만큼 수분이 적으면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막을 수가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고 저온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염장법으로 식품을 오래 보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을 이용한 것이 뭐가 있다? 소금 절임, 설탕 절임. 말 그대로 삼탑이 커졌다. 주변을 바깥을 고농도로 만들면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식품 내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세포가 탈수 현상 일으킨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 미생물의 번식 요소 중 하나인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B를 봅시다.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란 건 효소가 보통 우리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의 색깔이 변합니다. 과일이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효소에 의한 변화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비효소적 갈변 현상 중에서도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우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미노산에 있는 거, 단백질 성분에 있는 아미노 화합물과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 화합물과 그 다음 탄수화물에 포함된 카르보닐 화합물이 반응을 합니다. 효소에 의한 반응이 아닙니다. 효소는 보통 촉매작용을 하는데 그거 없이 스스로 아미노 화합물과 카르보닐 화합물이 반응을 해서 멜라노이딘이라는 착색 중화물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식품이 변색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도 금방 갈변이 되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효소에 의한 갈변도 있지만 공기 중 산화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거, 갈변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하면은 말 그대로 촉매작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아미노 카보닐은 아미노 화합물과 카르보닐 화합물, 주로 아미노 화합물은 단백질 종류고 카르보닐 화합물은 탄수화물 종류가 반응해서 멜라노이딘이라는 착색 화합물을 형성해서 색깔이 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원 탈흡수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등원 탈흡수 곡선.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같은 온도죠. 같은 온도에서 탈수작용, 수분이 빠져나가는 작용 또는 흡수되는 작용의 곡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겠죠. 자, 1번 봅시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시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 주위의 상대 습도와 식품 주변 대기죠.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평형 수분의 함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자, 거기에 밑줄 치셔도 됩니다. 식품 주변의 상대 습도와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평형 수분의 함량과의 관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2번에 갑시다. 여러분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분 활성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자, 봅시다. 대부분 식품의 등원 탈흡수 곡선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 S자형이다. 역 S자형. 밑줄을 칩시다. 역 S자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을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S자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력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체크합시다. 이력 현상. 이력이 뭐냐? 이 용어. 자, 이력 현상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식품의 흡수과 탈습 과정은 완전한 가역 반응이 아니다. 자, 완전한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 뭡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둘 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화학 변화가 정으로 오른쪽으로 진행도 되고 역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한 가역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흡수 곡선과 탈수 곡선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거기에 밑줄 칩시다. 그래서 완전한 가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과 마지막에 결국은
흡습과 탈색 곡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온도에 따라서. 자, 네 번째 봅시다. 온도 영향 살펴봅시다. 온도 영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 영향 일반적으로. 자, 등원 흡수 곡선의 위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치웁시다. 온도가 높을수록 일정한 상대 습도에 대응하는 수분 함량은 적어진다.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일정한 상대 습도에 대응하는 수분 함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품에 있는 수분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수분 함량은 많아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른쪽, 오쪽을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상대 습도가 되어 있죠? 외부 공기죠? 내부 상대 습도에 대한 우리가 수분 함량, 식품의 자, Y축이라는 건 식품 함량, 식품의 수분 함량이죠? 수분 함량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자, 흡수 곡선을 보자면 요거죠. 상대 습도가, 주변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수분 함량도 많아진다, 식품에. 그쵸? 왜 그러냐면은, 보통, 주변 식품, 자, 식품보다 주변 바깥의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역 S자형을 가는데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식품이 그만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건조식품이 그러겠죠. 그런데 또 거꾸로 탈색곡선, 말 그대로 상대 습도가 낮아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이건 탈색곡선은 누가 주로 흡수곡선은 보러 건조식품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또 다른 것들로 봤을 때는 흡수곡선, 자, 요거 자, 이게 흡수곡선이고 주로 건조식품이 아닌 경우는 탈습이죠. 수분 증발을 하겠죠. 탈습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분 증발 이렇게 보시는 건데 탈습. 자,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등원 흡수곡선에 미치는 온도 영향 봅시다. 어떤 것이? 자, 이 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가 낮은 게 수분 함량이 적고 온도가 높은 게 수분 함량이 온도가 낮은 게 수분 함량이 많죠, 여러분. 자, 식품이 수분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거는 수분 함량이 적다. 그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둡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등원 흡수 곡선의 각 영역의 특징. 자, 오늘 요게. 이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요것이죠.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번 봅시다. 2번. 등원 여기를 살펴봅시다. 자, 등원흡습 탈습곡선은 상대습도 정도에 따라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나왔는데, 자, 역 S자형을 그리면서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여기죠. 여기 상태, 여기 상태가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A 영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C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분함 활성이죠. 식품에 들어있는 수분 활성도, 말 그대로 식품이 포함된 수분, 양, 그 다음 수분 함량으로 되어 있죠. 식품의 수분 함량.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랬을 때 0.25 정도가 되죠, 여기서. 0.25고, 그 다음에 여기가 0.8 정도 수분 함량이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물의 결합 상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온 결합. 물이 이온 결합을 하거나 또는 극성 결합을 했거나. 자, 수분 활성도가 조금 높을 때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소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지금 이온 결합이나 극성 결합이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그 다음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의 결합이 없구나, 결합이 없음. 말 그대로 수분 활성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주로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는 이온 결합, 물이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일 때 B 영역에서는 수소 결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 영역은 아예 물의 결합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뒷부분은 여러분 마저 2강에서 문제풀이와 함께 자 2강에서 보시고,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5쪽의 등원 흡수 곡선의 각 영역의 특징 뭐 여기까지 했고, 시간상 오늘 곧바로 연결해서 다음 2강에서는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